주식시마론 목요일의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되는 경기 침체 원인과 대처 방법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FA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주식시장 물가에 대해서 정말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았었고, 그러면서 연준의 고강도의 긴축이 시행이 됐습니다. 벌써 9월 FOMC 지나면서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네, 시장에서는 또 점차 또 전쟁 상황이라든지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대립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의 시각인데요. 네. 이것을 야기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죠.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좀 원인을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경기 침체, 이제 주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이제 기업의 이익 하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세 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좀 공급망 불안인데,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뭐 에너지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가의 부분들이 좀 촉발되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로 넘어오면서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을 더욱더 부추긴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발생할 당시만 하더라도 뭐 한 3일에서 5일이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점점 장기화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이슈가 좀 있죠. 왜냐면 지금 4개 지역을 지금 이제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게 영토가 이제 러시아 영토로 만약에 선언이 되면 핵을 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의 나라에 우크라이나가 쳐들어왔다라는 어떤 네. 그런 논리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 명분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영토를 어떻게 보면 러시아 거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오히려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나라를 침범했기 때문에 핵을 쓸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이 전쟁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치밀하게 짜여진 장기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러시아 뭐 루블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못 쓰는 금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좀 세계에서 퇴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더욱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좀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붕괴가 됐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팀장님,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인 입지가 강해졌다는 건 네. 내부적인 입지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브릭스 국가들의 어떤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단속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일단 장기 집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좀 트리거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 같은 경우가 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봐야 되는 어떤 측면이긴 합니다만, 뭐 정치적인 어떤 좀 국제사회에서는 저는 이제 외면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중국, 인도가 그렇죠. 손절했죠. 손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런 주민투표가 도대체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인 어떤 단속은 어떻게 보면 결속력이 좀 지지되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공포에 의한 지지력이라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러시아에서 어떤 푸틴의 지금 위상은 좀 아직도 굳건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이 또 이것도 약간 정치적인 이슈죠. 지금 3년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 코로나19의 어떤 봉쇄 정책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금 영내 지금 아시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탑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역성장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우려가 나올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서 상당히 좀 폐쇄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백신도 좀 개발을 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자부심이 많았습니다만 이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다시 열렸을 때 그런 백신에는 이런 효능이 좀 제대로 입증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어떤 위상이 좀 떨어진다. 약간 이러한 좀 명목으로 일단 처음에는 중국에 대한 봉쇄령이 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까지 좀 야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불안은 어떻게 보면 어제도 상당히 지금 이제 좀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애플의 아이폰 14 관련된 뉴스들이 어제 또 우리나라 시장을 좀 강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중국 봉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공급망 우리가 말하는 이런 쪽에 좀 제가 볼 때는 좀 변수로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혹은 이제 이 침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야기하는 하나의 주요 한 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박은 당연히 이제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가격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을 좀 다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석탄 발전을 다시 좀 돌아가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뭐 CPI가 좀 올라가는 하나의 좀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뭐 중간재 가격, 지금 완성재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 오른 물가에서 만든 이제 공산품들은 당연히 이제 금액이 비쌀 것이고 그 공산품을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수입을 한 국가도 역시 그 공산품을 수입하기 위한 비용을 좀 높게 지불하다 보니까 다시 그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글로벌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뭐 긴축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세 번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월 13일 이제 어떻게 보면 9월에 CPI가 좀 발표되는 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 연속으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밟은 상황인데 이런 자이언트 스텝이 11월에 혹은 12월에 한두 번 정도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좀 분명히 좀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연준 같은 경우는 좀 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밟기 전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좀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긴축 강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좀 한 3가지 정도 이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공급망 불안, 뭐 정치적인 이슈, 전쟁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긴축의 어떤 강도 높은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훼손되는 지금 효과가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의 이익의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주식시장을 압박하는 대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기 침체를 이기는 브랜드력을 갖고 있다고 시장에서 이야기들을 했지만 아이폰 14에 대해서 증산 계획을 또 뭐랄까 위축했다고 해야 될까요? 증산 계획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되면서 애플의 아이폰도 별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경기 침체에 별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애플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또 증권가들의 좀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이나 테슬라가 사실은 브랜드 로열티가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어떤 가격 결정력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막대한 제가 볼 땐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를 약간 논외하고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IT, 어떻게 보면 휴대폰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이제 필수 소비재가 된 듯한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좀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제 S&P 500이 올해 뭐 한 24% 정도 떨어졌을 때 그래도 애플 같은 경우 14% 정도 떨어지면서 한 10% 정도는 아웃퍼폼하는,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는 좀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흐름도 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2년 동안 근 2년 동안 가장 좀 좋았던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올해 지금 판매량이 이제 9천만 대가 돼 있죠. 아이폰 14 시리즈가 9천만 대인데
여기서 600만 대를 더 이제 추가로 증설하겠다. 이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 지금 설정한 목표량, 지금 9천만 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중국 시장 지금 3일 정도 지금 이제 풀린 상황에서 초도 물량이 생각보다는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한 12% 감소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뉴스가 같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중국 현지를 가보면 일단은 이 딜리버리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들었어도 안 팔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만들고 나서도 좀 어떻게 보면 배송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너무 이제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또 이제 앵커님이 또 좋은 지적하셨는데 애플 너마저 밀리면 이런 또 인식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좀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건드렸다는 점에서 어제 뭐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BH 같은 종목들이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직 뭐 3분기 그다음 내년 실적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러한 좀 우려가 좀 미리 흔히 얘기해서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선조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애플도 매를 맞고 가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여전히 뭐 지금 상황은 좀 과매도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어제 애플 같은 경우 마이너스 한 4%, 5%까지 내려오다가 결국 꼬리를 잡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관련돼서는 애플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뭐 하려고 했던 거를 못했다기보다는 추가로 네.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취소된 네네. 거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그 원래 목표가 좀 달성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2023년 내년에 이제 풀 체인지가 된다고 합니다. 모델 자체가. 그래서 그에 또 다른 또 폭발적인 또 에너지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좀 약간 단순한 저는 네. 해프닝으로서 오히려 좀 저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애플이 내년에 풀 체인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건 주식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반영하는 측면도 네. 있다는 판단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180달러에서 130달러 선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140달러 선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물가 같은 경우는 또 주요 변수를 체크해 봐야 된다고 내용해 주셨는데 말씀은 좀 안 주신 것 같아서 네, 유가, 농산물, 반도체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좀 저는 변수라고 좀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은 잡히고 있는 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생산량이 좀 증가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수요 전망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좀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80달러 정도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인플레이션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했던 게 유가였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고유가에 대한 환경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100달러를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80달러에 약간 좀 머무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농산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농산물이 제가 좀 상반기 때 나와서 좀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뭐 전쟁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기후 변화와도 맞아요. 좀 약간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작황이 좀 호조가 좀 일어나면서 공급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당연하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공급 불안이 이런 이유가 뭐 정치적인 뭐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또 자연적인 재해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좀 상반기 때 특히 이제 이 원재료 관련된 뭐 비료, 사료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주가들이 많이 강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런 뭐 원재료 쪽이라든지 이런 밀가루 쪽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피크를 찍었다고는 합니다만, 상반기가 고점이 되고 네. 피크아웃 됐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지금 다시 한번 뭐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지금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 어제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식량 안보와 관련돼서 또 이제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사실은 가격 자체는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만 이제 올 겨울, 그 다음에 내년을 좀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마트를 갔다 하더라도 라면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피부로 체험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농산물에 대한 부분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반도체, 지금 가장 우리의 좀 머리를 속썩이고 있는 반도체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을 나눠보게 된다고 하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재고를 많이 쌓아두는 기업들의 형태는 일단은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특수를 일으켰죠. 가전제품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를 좀 많이 쌓아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원재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오히려 미리미리 사두면서 네. 이제 좀 재고를 축적을 해서 좀 싼 가격에 사놓자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뭐 금융위기가 막 복합적으로 터지면서 또 이런 복합적인 어떤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또 재고가 쌓였던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재고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재고 문제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도 그 병목 현상이 지금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만들고는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리고 전기차로 많이 전환을 간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전기차에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로가 지금 뭐 재고가 많이 쌓입니다만 수요는, 그러니까 쌓여있는 재고 쪽에 있는 수요는 많이 부족하고, 오히려 공급을 해야 될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공급이 부족하고, 약간 이런 언밸런스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반도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지금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형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좀 새로 좀 일어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글로벌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듯,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칼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산업을 갖고 이제 무역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각 국가 간의 탈세계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얼만큼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하느냐가 좀 전쟁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플레이션 쪽에서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가 안보가 되다 보니까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나타나려고 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원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정치적인 이슈, 전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긴축,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긴축은 뭐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고착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칫 하이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를 고착화되지 않도록 잡기 위한 그런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경쟁적으로 고강도 긴축이 각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에 아주 민감한 변수가 국채 수익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영국이나 미국에서 네, 국채 수익률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등락이 결정이 되곤 하는데, 그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채권 시장이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이 한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큰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지금 금액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률 자체, 특히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4%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채권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주식시장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미 주식시장은 벌써 무너지고 있고 선반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봤던 주식시장에서 무너졌던 건 결국 채권 수익률, 거기에 따른 환율,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작용을 하면서 좀 주식시장이 좀 무너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연준에서도 그런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매입에 관련된 부분도 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10월 달 CPI를 좀 정점으로 해서 또 채권 수익률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도 계속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또 통화 정책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제가 볼 때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해서 또 중앙은행이 나섰다는 점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간밤에 영란은행에서 이렇게 채권 매입에 대해서 네. 발표를 하면서 일단 채권 시장의 안정감을 조금 더해줬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에 또 CPI 발표가 될 거라고 그 전후로 해서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시적으로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죠. 예. 10월 뭐 14일인가로 되어 있는데 CPI 발표가 13일이에요. 그죠. 미국은 13일이고 이제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팔려고 봤더니 너무 이제 급하게 떨어지니까 조금 다시 사서 안정되면 다시 팔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이벤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미국이 어쨌든 기축통화고 세계에 좀 달러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사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네.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신경 쓰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정책 입안자들도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지만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것보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더 강력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경기에 대한 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지금 맞아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살려는 줄게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호흡기를 조금씩 붙여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같이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순간순간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은 조금 예. 제가 볼 때는 좀 더 인내해야 될 시간이 좀 길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진짜 시장의 안정은 연준의 피봇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안정이 있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일단 시나리오를 써보게 되면 일단은 뭐 10월 달 CPI가 좀 지수가 나와야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11월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관리를 좀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러시아 사태도 있고 특히 이제 에너지 대란이 아마 겨울에 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도 본 게임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한두 번 정도에 제가 볼 때는 급격할 수도 있는 네. 조정이 한두 번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대응을 확실히 해야 되는 좀 주의해야 되는 장이 아닐까 싶고 지금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이게 상승 추세 전환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벤트성을 갖고 좀 움직이는 좀 그러한 계산된 어떤 상승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좀 길게 본다면 겨울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연말하면은 또 아무래도 쇼핑 시즌이 도래하는데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더욱더 이 소비 심리라든지 기업들의 이익의 훼손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경기 침체가 기업들 이익에 주는 영향, 경기 침체가 결국에 기업들의 이익을 크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체크 포인트죠. 일단은 미국과 중국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나라에서 얼마큼 소비가 나오느냐가 예.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G2의 소비 강도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침체의 어떤 정의가 확실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이 상당히 견고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 실업률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소비 자체가 아직까지는 침체로 들어갈 만한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좀 계속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나라와 달리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걸 수 있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명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건 미국 내 얘기고 미국 기축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리를 올릴 만한 좀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11월, 12월까지도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기준금리, 뭐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4.6, 7 약간 그 언저리잖아요. 근데 지금 뭐 4.25까지 내려가고 4.5까지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이제 10월 달 이후로 그 전망치가 또 요동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를 얼만큼 올리고 이런 부분이 11월, 12월에 말씀하셨던 이제 12월 쇼핑 시즌에 얼만큼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연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도 지금 너무 이제 이동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좀 이런 봉쇄가 좀 길어지면서 뭐 시위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만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이 위에서 좀 당에서 어떤 누르는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가 좀 견조하다고는 합니다만 중국은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동산 지금 얘기 좀 무너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봉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이슈가 있고 여기에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오히려 또 중국 내에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 가장 큰 이제 악재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좀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만 중국의 어떤 소비는 좀 점차 나아질 거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일단 미국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좀 소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1월, 12월로 넘어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뭐 중국 시장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안심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인 상황들이 그 연준의 긴축뿐만 아니라 경기 펀더멘털 상황에서도 미국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은 국가라면 네. 달러화의 강세가 사실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이런 달러 강세, 킹달러의 도래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금융시장에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네. 그리고 연준의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각국에서 어느 정도 형태로 또 일어날지 네. 매우 복잡한 국면입니다. 이 가운데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익 전망치가 많이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강달러와 관련돼서 뭐 수혜주, 피해주 찾기가 좀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어쨌든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같은 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반도체 대형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자동차 섹터를 제외하면 지금 전방 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실적 하향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섹터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3분기 실적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달러와의 어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뭐 자동차 섹터라든지 제가 볼 때는 뭐 에너지 쪽이라든지 뭐 이제 의류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식시장에서 좀 많이 뒤지신 분들 나는 이런 것도 싫고 저런 것도 싫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채권이나 달러, 금 같은 이제 안전자산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한쪽을 좀 방어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을 좀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지금 모든 주식이 다 저평가 구간에 있죠. 왜냐하면 어제 이후로 신저가를 나왔던 종목이 뭐 1000개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혹은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어주라고 해서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배당주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계좌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시장이 힘들 때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 방어 어떤 그 배당의 매력 있는 종목들을 찾지만 사실 그 종목마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계좌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안전자산이 있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던가 혹은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남아 계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좀 공격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는, 그래서 지금 성장이 좀 기해진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를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이제 뭐 IT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제 자동차 쪽이라든지 IT 에너지 쪽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태조 이방원 지금 계속 한 8월 달까지, 8, 9월 달까지, 9월 초까지 상당히 강한 테마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테마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수주라든지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뚜렷하게 있거나 혹은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제가 볼 땐 섹터가 태조 이방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2월, 이제 1월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부터는 좀 이제 경기 민감주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건이 시작되고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끝나고 올라올 때 경기 민감주들의 아웃퍼포먼스도 어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섹터는 좀 분명히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상상을 해보면서, 일단은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이제 뭐 IT, 자동차 같은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나오거나 혹은 글로벌 트렌드에 있는 섹터들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태조 이방원 이쪽에 만약에 물려 계셔도 이런 물려 계시는 분들은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또 다음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기다려보시는 것도 태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방원에서 지금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시는 건 네.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미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섹터에 대한 어떤 이 포트를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시장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보다 조금씩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섹터들이, 일반 섹터들이 계속 잡히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잡혔던 게 뭐 조선,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급이 좀 잡혔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폭락을 맞긴 했습니다만, 좀 매일매일 섹터에서 수급을 좀, 일반 섹터에서 들어오는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뭐 태조 이방원 쪽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선순환이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유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섹터 혹은 뭐 내가 샀을 때 이 종목을 왜 샀는지 혹은 뭐 그런 매수의 이유가 사라진 종목들 같은 경우, 아까워서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쪽 섹터로 좀 몰아가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허생님께서 금리 인상 멈춰야 뭘 좀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글도 주셨고요. 그리고 버티는 사람이 이겨요. 주식은 종목에 문제가 없으면요. 라고 또 글 남겨주셨어요. 예, 공감해 주셨고요. 또 지금 이번 경기 침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윤여민 팀장은 채권, 달러, 금 혹은 주식시장에서 실적이 좋아질 쪽으로 자동차, 에너지, 의료장비, IT 등등 네. 쪽의 섹터 얘기해 주셨고, 아니면 아예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테마성도 있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까지 네. 시선을 좀 넓혀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대 지수의 반등이 조금 미약하죠. 음봉 전환하고 있네요. 마감 잘하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